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이동평균선과 시간이라는 개념을 갖고 일반적으로 기술적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례는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를 사례로 해서 왜 현대차 현대모비스 아직 안 하고 기아를 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위치와 그 다음에 다른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을 응용해서 왜 현대오토에버라든지 현대글로브스라든지 현대건설이 현대모비스나 현대차보다 왜 우위에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일단 시각은 이동평균선과 여기서 보면 시간.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타이밍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시간은 장기 투자의 시간 여행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타이밍을 자꾸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강의는 우선순위, 타이밍 잡는 그런 기준을 이평선에 저는 120일과 20일만 중심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20일은 한 달, 120일은 평균 한 6개월이죠. 요 기준을 갖고 한번 또 어떻게 체크하나 한번 보시죠.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랜빌의 이평선 법칙이라고 여러 가지 상황을 배우는데 일단 현재 주가 P가 이평선을 뚫을 때 여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평선이 정배열일 때나 여러 가지의 그 이평선의 정배열, 그 다음에 5일선, 11선, 21선, 121선 이런 정배열 상태를 얘기합니다. 정배열 상태에서 매수 사인을 주는데 저는 이거 별로 그 실전에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역배열을 주로 좋아를 합니다. 오히려 또 이평선 매도 신호는 또 주가가 이평선을 깨고 내려올 때. 근데 실전에서요, 20일 이평선을 이 주가 P가 뿌리면 너무 늦어요.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저는 이렇게 모든 게 정배열일 때는 20일과 현재가의 이 2개월 본 다음에 여기를 4등분해서 반을 회송을 할 때 오히려 매도를 치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작은 3일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전에서는 트레이딩 감각을 아실 때는 참고하시고요. 제가 오늘 일반적인 이평선 법칙이 이런 게 있는데 이것보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단기는 대부분 3일, 그 다음에 5일, 10일, 20일, 여러 가지 이평선을 잡는데 저는 3일이나 5일 정도, 특히 5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5일을 제가 위클리 옵션 5일 정도의 기준을 갖고 요 타이밍을 갖춰서 연계해서 보기 때문에 5일 이평선을 굉장히 방향성을 중요하게 본다는 것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이제 이평선이 하락이냐 상승이냐 배열이 어떻게 역배열됐냐 여러 가지 논리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저는 120일과 20일의 이격만 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단기 이평선에 5일과 10일, 20일인데 이 5일과 20일의 또 멀고 가까움을 요걸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한번 실전에 응용을 해 보시고요. 그럴 때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히려 저 초기 조건의 미세한 차이가 나중에 거대한 변화를 줄 때 이미 급락했거나 급등할 때 늦었어요.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를 보일 때가 언제냐? 전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세한 차이가 언제 주느냐? 여러분들 언제 줍니까? 미세한 차이가.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 역발상의 전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역발상 전략으로. 나쁜 상황이 언제쯤 좋은 상황이 되냐. 그리고 또
좋은 상황이 언제 나쁜 상황으로 가냐. 이게 이제 매도 타임, 매수 타임을 이러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먼저 데이터 샘플링을 전 중요하게 봅니다. 데이터 샘플링. 즉, 어떤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1개월, 2개월, 3개월 동안에 굉장히 주가가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떨어지죠. 이럴 때 저는 종합 지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종합 지수는 저하고 같이 한번 날짜를 1월 27일 엔솔이 상장돼 갖고 전체적인 시장의 변화를 줄 때 3월 15일 요 날이 여러분들 홍콩 증시 6천 붕괴하고 급락을 주고 환율이 1244원을 찍은 공포를 준 날. 요 기준 대비 1월 27일 대비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전체 한번 소팅을 해보시고 3월 15일 기준으로 상승, 하락 종목을 소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소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올라간 종목, 떨어진 종목. 그러면 떨어진 종목에서 샘플링해서 이게 초기 조건에 나쁜 게 언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거냐. 이걸 찾아내고요. 이미 급등한 것들은 어떤 건 매매하지 마 하면서 플러스가 언제 마이너스로 될 거냐. 이걸 찾아내는 게 실전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위치 파악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위치 파악. 여기에서 나쁜 게 언제 좋아질 땐 다 120일과 20일이 이게 20일이에요. 120일이에요. 다 정배열이죠. 이 주가의 이격이 어느 정도 되냐. 이미 50%가 급등했거나 그 다음에 저점 대비 100%가 올라간 종목은 저는 이게 좋은 상황에서 나쁜 상황으로 바뀔 가능성을 체크하고 또 주가가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더 이상 못 갔을 때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구조화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죠. 121선이 우하향, 121선이 횡보, 121선이 우상향. 여기에서 52주 최저가 최고가의 중심가격, 딱 4등분의 중심가격을 B라 하고 오늘 현재가를 A로 한 다음에 이 현재 위치가 어디 있나를 파악하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또 121선 밑에 20일이 역배열이 있는지 그리고 5일하고 같이 이렇게 보는 거죠. 20일과 5일이 이게 정배열이 있는지 또 120일이 하락 추세에서 20일이 있는지 아니면 상승 추세에서 정배열이 있는지 역배열에서 있는지 이 위치도 같이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120일이 우하향이고 20일인데 이렇게 보세요. 제가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1번이라고 그러고 2번. 120, 20일이 계속해서 이격이 멀어지면 계속 떨어지다가 어느 날 20일이 120일을 뚫어요. 그러면 이미 5일선은 이미 위에 있겠죠, 당연히. 그럴 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게 겨울 패턴. 계속 떨어지는 추운 겨울에서 이게 봄의 패턴인데 이 겨울 패턴이 봄이 되기 위해서는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바닥의 수렴 과정, 역삼각형 수렴형이라든지 쌍바닥형이라든지 삼중 바닥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정배열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격을 봅니다. 이격. 그래서 너무 120일 대비 50% 이상 급등한 종목은 매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준선을 잡고 여러분들 오늘 로직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갖고 한번 해보시죠. 어떤 사례?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 오늘 제가 지금 방송하는 게 여러분들 월요일 날인데 이 방송이 수요일 날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그 현대차 그룹의 정의성 회장께서 이 현대차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고 막 여러 가지의 오늘 기아나 현대차 장이 빠지는데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매수해야 되느냐. 저는 77,000원부터는 기아는 비율 매도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오히려 7만 원대 깰 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대오토에버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라든지 현대건설은 시간의 추세 매매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이런 차이를 왜 둘까를 여러분들 같이 오늘 120일과 20일의 이격 위치 기술적 분석과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순환출자의 연골고리를 앞으로 현대차 그룹이 지금 가장 문제가 순환출자 연골고리를 풀지 못한 그룹입니다. 이 현대차 그룹은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심도 있게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저는 이 현대차 순환출자는 4가지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4가지 방정식. 그러니까 현대가 기아를 지배하고 기아가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로 연결되는 방정식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대차가 기아를 지배하고 기아가 현대제철을 지배하고 현대제철이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고 다시 현대차라는 방정식 2. 여기에 현대제철을 동그라미 하나 그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정식 현대차가 현대글로비스를 지배하고 글로비스가 모비스를 지배하고 현대차를 지배하는 방정식 3. 네 번째가 현대차가 현대제철을 지배하고 현대제철이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고 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는 방정식 4. 여기서 현대제철을 제거시킨다면 어떨까요? 이것부터 현대제철이 여기서 어떤 방식이든 현대제철이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를 팔거나 현대제철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얼마 갖고 있고 이거를 제거시키면 단순해지죠. 현대차가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게 되고 기아가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게 되죠. 이렇게 단순한 공식을 먼저 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갑자기 뚱딴지 같이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냐? 그동안에 이런 고민을 현대차 그룹의 싱크탱크들이 무수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018년에는 어떤 전략이 나왔냐면 현대모비스를 분할해갖고 정의선 회장님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글로비스와 합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왜? 엘리엇이 반대하고 주요 주주들이 많이 반대를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세요. 현대모비스, 일단 정의선 회장님은 현대모비스를 갖고 와야 됩니다. 현대모비스 지배 구조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개인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글로비스입니다. 29.9, 맨 처음엔 29.9나 거의 3 갖고 있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번에는 20%까지 낮아졌습니다. 이게 낮아진 것도 왜 낮아졌냐? 6.7%를 누구한테 팔았다? 여기 3몇 프로죠? 칼라일한테 팔았습니다. 정몽구 회장님 거 6.7에서 같이 합쳐서 10%를 칼라일한테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18년은 그러한 파트너가 생기기 전에 현대모비스를 분할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모듈 사업과 AS 부품 부분, 그 다음에 핵심 그 모비스를 이 존속 모비스라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듈과 AS 부분을 합쳐서 글로비스와 합쳐갖고 이 합병 글로비스 두 개지로 나눠서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즉 현대차 그룹이 대주주들이 모비스를 지배하고 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현대차가 기아를 지배하는데 이 모비스를 쪼개갖고 현대글로비스를 이렇게 합쳐갖고 이렇게 존속 모비스 그 다음에 합병 글로비스 이렇게 분할을 하려고 그러고 여기에 이제 현대모비스 합병 존속한 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현대차가 합병 글로비스하고 기아차 현대제철을 지배하는 이런 구조로 합병 분할과 합병 전략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한 겁니다. 엘리엇이 반대를 해갖고요. 그래서 다음의 전략이 이제 이게 201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실패해갖고 2021년, 2022년에 현대 엔지니어링 IPO를 통해 구주 매출로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뭔가 이거 갖고 또 뭐 현대 모비스 지분을 획득하든지 뭔가 모멘텀을 이 현대 엔지니어링 IPO로 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모를 한 거죠. 2월 3일과 4일 날 일반 청약을 받고 2월 15일 날 상장 예정이었는데 이거 주관사가 미래에셋하고 골드만삭스였습니다. 수요 예측에 실패했죠. 그래서 막판에 이거를 엎어버렸습니다. 왜? 이 구주 매출 방식으로 한 겁니다. 이 1,600만 주 중에 이 구주, 그러니까 신주 매출이 아니라 구주 매출로 1,200만 주를 상장시켜서 간단히 얘기해서 정의선 회장님이 갖고 있는 지분을 팔아갖고 돈을 끌어들여서 이 현차를 1조 정도 만든 다음에 이거를 뭐 현대모비스를 인수하는 여러 가지 싱크탱크적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시장이 이때 엔솔 갖고 난리 나고 시장이 급락하면서 시장 조성이 실패해갖고 돈을 크게 끌 수 없는 공모 가격도 하단으로 예측이 되는 흥행이 실패하는 상황이 노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엔지니어링을 보면 현대 글로브스가 11%, 정의선 회장님이 개인이 11%. 여기서 이걸 구주 매출로 방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분명히 이 카드를 다시 쓸 겁니다. 저는 이제 다음 방식은 또 뭐 신주 매출 방식으로 하든지 시장이 좋을 때 아니면 이 현대 건설 이 부분과 현대 엔지니어링 부분 이거를 또 합병시키는지도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여러분들 순환 출자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여러분들 네 가지 방식에서 제가 이걸 빨간 색깔로 표시 이거 끊어버리고 현대제철이 현대모비스 갖고 있는 거, 현대차가 현대제철 갖고 있는 거, 즉 16%니 20%니 33%니 이렇게 많은 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뭐 하더라도 저거를 하려면 3조, 5조 이상 드니까요. 그래서 지분 비율이 작은 것부터 먼저 예를 들어서 글로비스가 현대모비스가 6.7%라든지 현대차가 현대글로비스 갖고 있는 4.8%라든지 이게 좀 제일 그래서 요 현대제철이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 5.68%를 먼저 해결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 나온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싱크탱크나 여러 가지의 흐름에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해갖고 방송 사상으로는 이런 시나리오는 처음 얘기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가장 중심이 현대차 이 골인데 이거를 없애? 지금까지 나온 시나리오에서 이거 뚱딴지 같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요. 현대차. 그러면 뭐가 남죠? 기아가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가 이 없애버린 현대차를 지배하는데 현대차의 대주주 현대차가 기아의 대주주거든요. 그러면 이 굉장히 강한 이 연골고리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현대모비스하고 요거를 분할시켜서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요렇게 한번 배열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냐면 현대모비스는 기아가 17%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를 위에다 놓으면 여기에 현대모비스가 나옵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를 지배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큰 골격에 또 기아를 지배하니까 이게 뺑뺑이 순환 줄자 고른데 이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할 때 기아 정몽구 회장 요 7%는 이거는 하늘의 뜻이죠. 뭐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대그로비스 요 0.9%, 6% 정의선 회장님 굉장히 적죠. 이거 오히려 기아 지분을 확보해갖고 이 현대모비스를 더 지배하는 게 더 낫습니다. 정 회장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중에 정 회장님, 정몽구 명예회장님 거를 여기다가 갖고 오면 현대모비스 지분이 굉장히 튼튼해지죠. 요 아이디어가 이제 이런 흐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모비스는 가장 나중에 분할하지 않는다면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와야 돼요. 그럼 어떨까요? 주가를 오르면 돈이 더 많이 들죠. 계속 누르는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번에 요때 구주 매출 통한 현대모비스 때 요게 21, 2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오르는. 그런데 제가 현대 엔지니어링 IPO가 실패했습니다 할 때 이거를 100% 매도해서 현대 건설이나 기아로 가십시오라는 전략을 방송에서 해드렸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왜일까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배운 거를 그대로 접목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뭘 또 접목시켜 보죠? 아까 요게 지금 주황색 가장 굵은 선이 120일입니다. 120일. 요 파란 선이 20일이에요. 121선 우하향, 파란 선 21일. 근데 5일선, 11선, 21선이 뭉쳐 있죠. 그러니까 어떤 논리입니까? 위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지금 20만 원 단과 22만 원 사이에서 이렇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은 27만 원. 저기 그 2021년도 애플카 관련된 40만 원은 지금은 현재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121선 우하향에 그 다음에 21선 밑에 역배열의 단기평선 수렴 과정의 바닥 패턴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라든지 이게 상승 각도로 나오려면 끌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끌개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현대모비스가 애플카 연결 전장 사업에서 뭔가 미래 지도. 그러면 현대차나 현대모비스가 같이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예상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대형주 종합주가 삼성전자한테 물어보자. 삼성전자가 오를 때 같이 따라가는 정도. 그리고 대주주 입장에서는 누르는. 그러니까 지금 역배열의 바닥은 바닥인데 6개월 바닥일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낮아진 겁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아까 화두 현대제철이 보유한 현대모비스를 끊어준. 그러면 현대제철은 기아가 지배하고 정몽구 회장 11%가 이제 상속으로 들어오겠고, 그러니까 기아의 위에 있으면 이렇게 현대제철이 아주 딱 나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현대제철이 현대모비스를 갖고 이걸 끊는 작업부터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 끊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가 나와야 될까요?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뭔가 사모펀드나 아니면은 정의선 회장님의 개인 지분의 가치가 높아져 갖고 나중에 현대제철이 보유한 현대모비스를 갖고 오는 이런 형태, 이런 작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제철도 이러한, 그러면 현대제철이 현대모비스를 팔아서 지분가치 확대할 때는 장기적으로는 플러스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121선 우하향의 21선의 수렴인데 요거는 아까 현대모비스보다는 바닥 패턴을 만들어 놓고 지금 딱
20일과 120일의 간격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대제철은 플러스 매수 가능 대상으로 집어넣겠습니다. 단 5만 원과 5만 5천 원을 1차 목표 그래놓고 눌림목 이렇게 해서 21선이 121선 위에 있는 정배열 상태로 되는데 한 3개월 정도 시차를 두면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20일 한 달과 120일 6개월에 지금 120일을 21선이 뚫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뭔가 움직임이 시작될 걸로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정의선 회장님 지분에서 현대 엔지니어링은 이번에 구준 매출 통해서 했는데 시간이 연기된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현대 글로비스와 현대 오토에버 이 두 가지가 개인 지분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현대 글로비스와 현대 오토에버, 여기서 현대 오토에버가 시가총액이 2,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몽구 명예회장님이 갖고 계신 거는 나중에 상속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상속으로 현대모비스나 현대차나 현대제철이나 현대엔지니어링을 들어오죠. 여기에 빠진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자고요. 그게 현대오토에버입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정몽구 회장님 양력을 보면 1938년도생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건강 상태가 그렇게 양호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오토에버가 왜 중요하냐? 현대엔지니어링을 제외하고는 상장기업, 현대글로비스를 제외하고는 상장기업 중에 제일 많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7.33. 그리고 현대오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담보가치를 높여갖고 만약에 이게 2,500억이 한 1조가 커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현대제철이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를 갖고 오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소설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대오토에버는 대주주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기아, 튼튼하게 세 핵심 기업들이 현대오토에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오토에버 위치를 한번 보시죠. 121선이 옆으로 횡보해요. 그러다가 우상향하고 21선이 120선 뚫었습니다. 그리고 저점은 10만 5천 원에서 형성되고 있고 15만 원이 두 번 쌍봉으로 거쳐 이렇게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역배열이 정배열로 바뀌죠. 거래량만 증가하면 저는 이 15만 원을 뚫는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의선 개인 지분 7.3%의 담보 가치를 높여서 현대제철이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와 연결고리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현대오토에버가 어떤 회사예요? 자율자동차 전장 사업의 현대차 그룹의 핵심이 될 텐데, 여러분들 보시면 갑자기 그런데 왜 뚱딴지 같이 이게 뭐냐? 여러분들 원효대교 건너가면은 이렇게 허벌판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용산 공작창. 그래서 용산 청와대 시대 용산 공작창.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여기 드래곤 호텔 맨 꼭대기에 커피숍이 있는데 여기 커피 시켜 먹으면서 여기 한번 시차를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앞으로의 미래 지도나 부동산의 어떤 에너지를 수없이 느끼실 겁니다. 여기에 이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원효대교 건너다 보면 여기에 옛날에 현대차 정비소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 비워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에가 현대오토에버가 옛날 사옥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아마 30층이나 50층짜리 오토모빌리티의 구조 센터를 하나 만드실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자산 가치의 에너지가 커질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가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오토에버와 엠베디드 소프트웨어 업체와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하는 현대 MN소프트를 해서 이 세 가지를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 MN소프트, 오트론이 합병돼서 지금의 현대오토에버가 형성이 된 겁니다. 벌써 합친 에너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지배가치 높이기 전에는 쪼개고 합치고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 작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는 저는 기아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 차를 뺀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제외하면서 기아의 이 밑에 어떠한 그 구도를 구축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아를 맨 위로 집어넣을까? 그럴 때 여러분들 기아가 최근에 오늘 제가 77,000원대를 봤는데요. 요게 금년도 52최고 93,000원, 요번에 최저가 공포 3월 15일 날 급락할 때 68,000원. 요게 딱 하락폭의 반이 8만 원입니다. 단기적으로 요게 올라가면 20% 올라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8만 원과 8만 5천 원에서 매도 전략입니다. 이게 추세로 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끌고 가기 전까지는요. 그러면 얘만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끌개가 필요하냐면 기아는 정의선 회장님 개인 지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33%나 갖고 있어요. 현대차가.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뭐랄까 이런 시나리오를 처음 들으실 수 있어요. 기아하고요. 현대차를 특히 현대차를요. 쪼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쪼개는데? 제품별로 여기에 제네시스로 그 다음에 SUV로 그 다음에 일반 상용차 이렇게 그 브랜드 그려놓고 요거를 그 사업부별로 쪼갠 다음에 기아는 K 시리즈죠. 그래서 이 33%가 기아한테 이 제품별로 제네시스 파트, SUV 파트 이러면서 자동차는 이렇게 사업부별 브랜드화 제네시스 파트, K 시리즈 파트, SUV 파트 이렇게 나누는 한번 그러니까 모빌리티 파트 이렇게 나눠지나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뚱딴지 같지만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아니 현대차가 기아를 이렇게 이게 원래 현대차가 있고 기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아까 제품별로 쪼개갖고 여기에서 이 구조화 시킨 다음에 여기에 기아, 현대, 모비스 그 다음에 자동차 섹터별 이런 세상이 만약에 구도화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주 단순하게 현대위아, 현대로템, 현대건설, 현대제철로 이렇게 그 순환투자구리를 끊어갖고 하나의 큰 빅 휘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디어는 현대차도 누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업황이 커지기 전까지는요. 이게 120선 우하향 대신 21선이 약간 올라옵니다. 그래서 단기 평선은 수렴돼요. 그래서 17만 원, 18만 원은 매수입니다. 근데 20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바뀌는데 어쩌면 6개월도 걸릴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기아가 8만 원과 8만 5천이 저항. 현대모비스 지금 요게 10%에서 15% 올리는데 그 지그재그 파동 그러면서 주변 주식부터 주가 에너지가 나오는데 현대오토에버, 현대건설 다른 순환 에너지를 먼저 지분 가치로 키울 때 1순위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가 되는지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주주들 이렇게 현대모비스가 딱 지배죠. 그러니까 기아가 현대모비스를 갖고 현대모비스가 현대 이렇게만 구조화되면 얼마나 산뜻합니까? 근데 여기서 현대차가 기아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아까 이 사업부별로 나누는 시나리오를 먼저 이거 하려면 돈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먼저 현대오토에버 지분가치, 현대글로비스 지분가치 또 그 다음에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의
어떠한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 나스닥 상장, 이런 시나리오가 단계별로 나오나 한번 보시죠. 그래서 현대건설의 주주가 누굽니까?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건설, 앞으로 여러분들 저는 장기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건설주의 현대건설이 이 한전부지의 그 GBC 타워가 여러분들 언제쯤 완료될까요? 빠르면 2026년 12월에서 2027년에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이 에너지가 현대건설 지분 가치를 키우면서 현대엔지니어링과 어떤 구조를 만드는지, 거기서 정의선 회장님이 11% 갖고 있는 걸 가치를 키운 다음에 아까 얘기한 현대모비스나 현대차를 쪼갤 때 필요한 자금을 쓰시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스케줄이 일단 2022년 7월부터 2026년 12월 이 코스 한전부지의 그 GBC 타워가 올라가는 시점이 디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이미 21선이 뚫었다가 살짝 있는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게 3월 14일이 고점입니다. 3월 14일, 15일이 우리가 가장 공포일 때 건설주가 고점입니다. GS건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눌림목이죠. 그러면 요 3월 14일과 저는 여기서 딱 3개월 잡겠습니다. 4월 14일, 5월 14일, 6월 14일. 6월 달에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 결과가 강남구청장, 그 다음에 인천시장, 그 다음에 각 구청장, 심지어는 이런 분들이 어떤 색깔의 분들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여기 현대위아, 다른 계열사들도 똑똑똑 보세요. 정의선 회장님 지분 가치가 적은 것들은 교통정리하지 않을까. 기아하고 현대차입니다. 현대위아도 지금 120선 우하양, 이평선, 수렴 다 역배열이죠. 다 역배열입니다. 바닥은 들어왔는데 탄력성은 저기 121선이 1차 저항이 될 것 같고, 현대로템도 현대자동차가 지배합니다. 그리고 현대로템도 보시면 대부분 다 5일선, 11선, 21선이 바닥이고 120선은 우하향. 다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이 정배열될 때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이 그래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요번에 재미있죠? 제목도 프로젝트 가디안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칼라일이 M&A가 된 블록들이죠. 그리고 정의선 회장님 지분이 아직도 20%나 있습니다.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요게.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는 벌써 정배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모양이 좋죠. 1번 현대글로비스, 2번 현대오토에버. 우리가 이평선의 이격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요 두 번 1순위, 2순위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타고 가고 지분 가치 높이려고 그러면 현대글로비스는 업황으로는 물류라는 게 정상화되면서 커지는 사이클이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거버넌스 게임, 지분 가치 높이기 게임. 여기에서 저는 현대건설, 세 번째 현대건설한테 승부를 걸어보세요라고 그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게 이제 터파기 공사 2022년 7월이라고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옛날 계획인데 이게 105층이 됐는데 이제 50층 3개 동으로 하는데 이것 다 아직 확정된 거 없습니다. 원래 2021년 10월 11월에 터파기 공사 해갖고 서울시에 주면서 여기가 3동짜리 50층짜리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다 연기했습니다. 왜? 정권이 교체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이 터파기 공사를 2022년 7월 달로 연기하신 겁니다. 이 터파기 공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건물의 높이가 이 터파기의 사이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7월 달에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7월 달에. 그런데 이게 터파기의 규모에 따라 또
갑자기 뚱딴지같이 강남구청장의 정신균 이분이 왜 나와? 이분은 1951년에 전라남도 순천 출신이십니다. 그 민주당 출신이시죠. 이분하고 오세훈 시장하고의 갈등 구조, 그리고 GTX가 삼성역과 용산역을 거점으로 어떠한 전략의 변화, 그리고 용산 개발, 이런 것들이 다 지화와 건설, 하나의 큰 물줄기의 변화를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2022년도 7월부터 시작이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 120일과 20일에 이격에서 역배열이 정배열되면서 뭔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딱 세 가지 종목 딱 나오죠. 첫 번째 현대 글로비스, 두 번째 현대 오토에버, 세 번째 현대 건설입니다. 오늘 그 이평선의 멀고 가까움, 시간, 이런 것과 이벤트 드라이브의 거버넌스, 그 다음에 어떠한 에너지의 변화, 그리고 그 정책적인 뭐 예를 들어서 용산 공작창, 현대 오토에버 그의 건물 짓는 거, 그리고 또 그 현대차 그룹에서 정의선 회장님의 앞으로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략화시킬 때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나스닥 상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 문제와 현대 오토에버를 먼저 풀 거고, 엔지니어링은 그 후에 건설 그 진행하는 과정을 보고 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벌써 그 에너지 그 121선의 각도라든지 이런 흐름에서 여러분들 벌써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왜 이런 에너지가 나올까? 거기에서 시장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걸 시장은 에너지다, 시장은 각도다,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한 거에서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꽃은 마지막으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나스닥에 언제 상장하나요? 저는 예측 한번 해볼게요.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입니다. 지금 정의선 회장님이 그 스팟이라고 그러죠. 그 로봇계를 같이 다니시고, 그 로봇계가 보스턴 다이나믹스고, 이 로봇계의 용도가 뭐 소방 불 거거나 요 앞에 총 넣으면 무기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그 뭔가 집게를 넣으면 운반대 도구가 되거나, 아주 다양한 모빌리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또 그 날아다니는 운반체, 수소 트럭, 수소 트랩, 이게 현대 로템하고 연결돼서 수소 경제의 하나의 중심이 되시죠. 이런 것들을 2025년에서 2027년까지 꽃을 피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지 않을까. 가장 비쌀 때 상장을 시키는 거죠. 원래 소프트뱅크가 100% 갖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이 80%를 인수하면서 어떻게 쪼갰나 한번 보세요. 현대차가 30%, 현대모비스가 20%, 현대글로비스 10%고 정의선 회장님 개인 사재로 20%, 이게 돈으로 2,400억이 넘습니다. 어마무시한 돈을 정의선 회장님이 20% 갖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 10%, 이거 개인 지분 누가 많아요? 정의선 회장님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30% 에너지가 나중에 이 2,400억이 조 단위로 커질 거라고 봅니다. 조 단위로. 그리고 여기에는 또 소프트뱅크 측의 힘이 형성이 될 겁니다. 쿠팡 상장하는 거와 비슷한 거죠. 그래야 이 소프트뱅크도 돈을 크게 몰고 엑스트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시나리오가 저는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 지배 구조를 푸는 때
마지막 카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 저 건물이 다 지으면서 보일 때 한다고요. 미리 하지 않아요. 그 사이에는 현대 엔지니어링을 다시 IPO 하는 거, 그 다음에 현대 오토웨버, 현대 글로비스, 그 가디안, 칼라일하고 블록딜에서 칼라일하고 계약 맺을 때 여러분들 이 단어, 태그 어롱이라는 단어. 간단히 예를 들어서 기업을 분할하고 쪼개고 할 때 칼라일이 투자한 것도 똑같은 그 참여, 그러니까 뒤통수 때리지 말고 같이 수익을 나누자. 이런 개념으로 풋옵션 조항을 원래 설정하거든요. 그거 안 하고 투자를 해서 칼라일에 의한 뭔가 지배가치 높이기 게임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펀드 이름도 프로젝트 가디안이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가디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가 저는 앞으로 시장을 읽을 때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세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할 때 여기는 여기 보면 풋옵션 행사 가능. 원래 이렇게 계약합니다. 풋옵션 행사 가능. 그런데 자꾸 갤럭시인데 칼라일이 한 거는 이런 풋옵션 조항이 없습니다. 이게 또 핵심이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왜 2025년에서 2027년 잡냐면 여기 보세요. 계약을 맺음부터 4년 이내에 상장되지 않으면 이거를 인수해야 되는 이런 풋옵션 조항이 있습니다. 옛날 이거 삼성그룹과 하나그룹의 블록들이 있을 때 하나종합파, 옛날 삼성종합파 니네들이 어느 때 상장시키지 못하면 인수하라. 그래서 하나그룹이 똑같이 니콜라에 투자해갖고 지배가치에서 그거를 끌고 가려다가 니콜라 사기다가 굉장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간단히 얘기해서 이런 풋옵션 조항을 실행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4년에서 5년. 그러면 계산 딱 해보세요. 2026년에서 2027년입니다. 요게 딱 꽃을 피우는 하나의 기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죠. 다시 이제 정의선 회장님 이제 이게 오늘의 이동평균선과 시간의 개념, 지배가치의 개념의 핵심 그림입니다.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오토 엔지니어링은 이제 현대건설을 먼저 보십시오. 현대건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중국의 또 그 봉쇄가 심각해지죠. 그리고 또 5월 말 정도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때문에 일본 옵니다. 이번에 낸시 하원 의장이 일본 거쳐갖고 대만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확진 판정이 걸려서 대만이 가는 게 취소가 됐습니다. 얼마나 다행인데요. 이게 중국이 상당히 날카로워. 그리고 지금 우리 방송하는 이 시점에 중국 증시는 계속 급락을 합니다. 봉쇄 가능성이 더 커질까 봐, 확산될까 봐. 이게 작용 반작용으로 리오프닝이라든지 이걸 핑계로 놓고 대만 노이즈 나오고 우리 보고 줄 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4월 18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고 여러 가지 노이즈 하면 오미크론 니네 때문에 우리가 확산됐어 하고 딴지걸 애들이에요. 그러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보이콧 이런 게 또 오미크론 때문에 중국에서 또 작용 반작용 나오면 어떡해요? 이게 4월달 5월달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5월 달에 50bp 금리 확정. 그래서 4월 14일 날이 어떤 날? 옵션 만기, 5월 12일이 5월달 옵션 만기. 이 구간 동안에 실적들이 막 나오는데 삼성전자 저렇게 주구장창 때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여기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서 우리가 카드를 쓸 수 있는 거는 주인 있는 거버넌스 게임. 그리고 이 2022년 7월 달. 그러면 그거에 앞서서 6월 달에 지방선거의 바람의 방향. 일단 용산이 에너지가 저렇게 청와대에서 용산 오는데 이게 74년 만입니다. 뭔가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부산 쪽이 또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SOC와 연결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정부의 팔로우더맨, 정부의 정책, 결정권자의 변화가 이러한 큰 그림을 주고 있고 여기에 현대차 그룹도 한전부지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부의 에너지와 편승해서 자기네들 지배 가치를 높이면서 정의선 회장님이 어떻게 한다? 순환출자고리를 끊어야 되는 그 에너지를 앞으로 5년 안에 해결하지 않을까.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타이밍 잡고 우선순위 120일과 20일 이격과 시간의 감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끌개입니다. 끌어당기는 모멘텀. 그래서 오늘 거버넌스까지 같이 예를 들어서 같이 공부해 봤으니까 앞으로 이 시나리오가 실제로 진행되는지 추적해 가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